성분을 이해하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다는 말이에요. 성분을 이해했다면 영어 머리가 튀었다는 말이에요. 문장을 한 번 보고도 그 원리가 환하게 파악이 되어서 금방 외워지고 여간에선 잘 잊어먹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반대로 성분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문장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나마 억지로 외운 문장도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죠. 맹목적인 품사의 암기보다 자리에 따른 품사의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폴쌤 누나영 TV의 폴 선생입니다. 매번 강의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영어 초보자들은 알 듯 말 듯 하면서 끝끝내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할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어, 이걸 알면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되죠. 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될 모든 영어 공부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야기는 품사냐 성분이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생기초 파트 1, 파트 2에 이은 생기초 파트 3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줄 아시나요? 운전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운전을 배우셨겠죠? 엑셀 밟으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오른쪽 깜빡이 넣으시고요. 기어 중립으로. 이런저런 디렉션을 받으면서 운전 배우셨을 거예요. 운전을 배우면서 이런저런 지시사항들을 따르려면 최소한 몇 가지 용어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뭐가 엑셀이고 뭐가 브레이크인지를 알아야만 각종 지시를 받으며 운전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차를 몰고 도로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런 용어들은 전혀 쓰지 않게 되죠. 엑셀을 밟으면서 엑셀 이렇게 말하는 운전자 본 적 있나요? 예. 만약 그런다면 탑승객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모든 운전자들이 그냥 조용히 엑셀을 밟습니다. 그렇다고 이 운전자들이 엑셀이 뭔지 모르나요? 천만에요. 엑셀이 뭔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자동차 부속 이름을 몽땅 다 외워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정비사가 되려고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수백 가지나 되는 자동차 부속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에 필요한 몇 가지 용어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최소한의 용어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능숙한 영어 구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건성건성 건너뛰어서는 안 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의 개념들이 있어요. 자, 시작해 보죠. 음. 품사냐 성분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것들이고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것들입니다. 품사가 더 중요할까요? 성분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단연 성분이 더 중요합니다. 천 번, 만 번을 다시 말한다 해도 품사보다 성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이 품사는 무엇이고 성분은 또 뭘까요? 품사라는 말도 성분이라는 말도 얼핏 들어보긴 하셨겠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을 다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영어를 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영어 포기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영어 포기하신 분들이 더 많죠. 이건 다시 말해서 성분을 이해하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다는 말이에요. 성분을 이해했다면 영어 머리가 튀었다는 말이에요. 문장을 한 번 보고도 그 원리가 환하게 파악이 되어서 금방 외워지고 여간에선 잘 잊어먹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반대로 성분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문장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나마 억지로 외운 문장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우선 품사가 뭐냐? 품사는 단어의 종류들이에요. 책을 책이라 그러고 펜을 펜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설책이든 교과서든 동화책이든 그런 것들 다 그냥 책이잖아요. 만년필이든 볼펜이든 사인펜이든 뭐 그런 것도 다 그냥 펜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들도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품사입니다.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구경해 보세요. 자, 첫째, 명사. 유무형의 명칭들 이렇게 해놨죠. 음. 그 명자가 이름 명자니까 이름 붙은 건 다 명사예요. 뭐 book, girl, apple, water, happiness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명사 외울 때 말이죠. 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를 붙여서 외워버려서 해보세요. A book, a girl, an apple 이렇게요.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외우세요. Water, happiness 이렇게만 외워도 나중에 관사 걱정 절반은 덜어집니다. 음. 두 번째 이제 대명사 있는데요. 명사 대신 쓰는 말이죠. 대신 쓰는 명사다. 그러니까 대명사예요. 뭐 I, you, he, she, they, me, him, her, them, this, that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나, 너, 그, 그녀, 그들, 뭐 나를, 그를, 그 여자를, 뭐그 사람들을, 뭐 이거 저거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대신 쓰면 다 대명사예요. 그다음에 동사, 이다 하다 뭐 그런 말이죠. 이 움직일 동자니까 주로 행동, 동작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run, tell, work, study, make 뭐 이런 것들이죠. 달리고 말하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동사는 뭐 움직일 동자니까 보통 동작, 행동을 말하는 말인데 be, like, know 같이 상태를 표현해 주는 상태 동사도 조금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 형용사, 명사의 성질,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다. 뭐 이런 말인데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rich man 이렇게요. 뭐 가끔 명사 뒤에 붙을 때도 있긴 있는데 거의 앞에 붙여서 꾸며주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부유한 남자인데 에, 이 명사의 성질이라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죠. 또는 he's rich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e가 이제 명사잖아요. 이 명사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부유한 상태거든요. 이래가지고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거나 비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주어 명사,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고 상태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사, 명사 이외의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말. 뭐 명사 이외의 다른 말들이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뭐 문장 전체 등 어쨌든 명사 빼고 다 꾸며줘요. Thank you very much 에서 very much라든가 You're very kind 에서 very 같은 말입니다. 전치사, 명사 앞에 위치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말인데 뭐 I go to school, 이 school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위치했죠. 어, I'm interested in music, music 앞에 이렇게 위치했죠. A piece of it, it 앞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 앞에 위치했죠. 그래서 앞에 위치했다 이제 전치사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이 다른 말과의 관계를 좀 표현해 줍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to school 하면 school이 전치사 to의 목적어인 거예요. 그 in music 하면 이 music이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거죠. of it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t가 이 of라는 전치사, 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통째로 전치사 구라고 부르는데 이 전치사 구가 이제 보통 꾸며주는 말로 보통 쓰여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이 말이죠. 음. 그럼 접속사, 말과 말을 이어주는 말이죠. and, or, but, if, because, when, as 뭐 이런 말들이에요. 감탄사, 외마디 외침이죠. 뭐 기쁨, 슬픔, 놀람 등의 상황에서 내뱉는 외마디 외침이죠. 그래서
Oh, gee, gosh, say, boy, why, there, now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여기서 나오는 뭐 say, boy 이런 말이 말해라 소년아 왜 거기 이제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뱉는 이제 외침이에요. 그냥 수사 숫자죠 뭐 one, two, three 이런 거고 관사 이게 쓸 관자 벼슬 관자예요. 그래서 명사가 쓰는 모자입니다. 명사 앞에 보통 이 어나 더 같은 관사를 보통 붙여주죠. 그다음에 한정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정사는 이제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명사 도우미인데 금방 관사 말씀드렸잖아요. 관사라든가 지시사, 수유격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사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죠. 이게 이제 명사의 범위를 정해준다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books 하면 어, 무한대 수많은 책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my books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책만으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한정사라고 합니다. 좁게는 이 관사, 지시사, 소유격만 한정사라고 하지만 뭐더 넓게는 뭐 some, any, every, no, a lot of, many, much, few, little 많아요, 사실은요.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었던 품사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 품사는 그냥 분류 자체를 위한 분류일 뿐이고 영어를 실전에서 활용하려면 성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 품사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성분은 쓰임새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이름 자체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쓰임새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쓰임새죠. 책을 그냥 책이라고 부르는 게 품사예요. 근데 책을 어디 쓰죠? 예, 물론 읽는 데 쓰죠. 하지만 책을 읽을 때만 쓰나요? 아니죠. 얇은 책은 부채로도 쓰고요. 두꺼운 책은 베개로도 써요. 가끔 냄비 받침이 되기도 하고요. 집어던지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은 책으로만 쓰이지 않고 부채, 베개, 냄비 받침, 무기 등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책이 책상 위에 있으면 물론 책의 쓰임새로 쓰이지만 달라지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다른 쓰임새로 바뀐다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품사는 단지 단어의 명칭일 뿐이지만 실제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품사가 꼭 있는 그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리저리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쓰임새를 달리합니다. 이게 바로 성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품사를 충분히 10분 활용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겉핥기만 하다가 결국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 대다수 한국인들이 남이 쓴 영어를 엉성하게 해석은 하지만 막상 스스로 하고 싶은 영작에서는 딱 막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은 책을 부채, 베개, 냄비받침, 무기로 막 사용할 때 책을 오로지 책으로만 사용하는 아주 꽉 막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를테면 this, that을 품사에서는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지시하면서 명사 대신 쓰니까 지시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This is my cousin Arnold. 이분은 내 사촌 아놀드야.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 this는 그 아놀드라는 사촌을 지시했으니까 명사 대신 쓴 대명사가 맞아요. 하지만 this guy is good looking. 이 남자 잘생겼네. 이렇게 말할 때는 this가 명사 guy를 꾸며줬죠. 명사를 꾸며주었으니까 이제 this는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더 엄밀히는 한정사라고도 합니다. 다음 예문도 볼까요? I caught a big fish yesterday. It was this big.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큰 물고기를 낚았어. 그게 이만큼 컸어. 이젠 this가 형용사 big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로 쓰였습니다. 이같이 품사로는 this를 대명사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문장 속에 들어가면 대명사, 형용사, 부사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품사는 그때그때 자리에 따라 변화하는 거란 말입니다. 손에 쥐고 붙일 땐 부채가 되고 머리 아래 받치면 베개가 되는 책처럼 품사는 문장에서 그 위치를 달리하면서
그때그때 쓰임새와 품사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라고요. 이래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 어순을 파악할 줄 알게 되면 영어의 해안이 터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포텐이 막 터져요. 단어들을 자유롭게 배열해가면서 마음껏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의 필수 사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주어. 문장의 주인이라서 주어라고 불러요. 흔히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되면 몽땅 통째로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 자리에 등장하면 다 명사 되는 겁니다. 음, He loves you. 그는 너를 사랑해. 그는 이제 이렇게 은는이가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he가 이제 주어가 됐고요. 주어 자리에 등장했으니까 he는 명사예요. Smoking is bad for you. 담배 피우는 것은 너에게 해로워. 음, 은는이가 자리에 등장하면 모두 명사인데 스모킹이 바로 이 은는이가 주어 자리에 등장했으므로 명사가 되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ing 형태로 만들어진 명사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스모크에 ing 붙는다고 해서 다 동명사 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모킹이 주어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에 동명사가 된 거죠. I'm smoking. 나 담배 피우는 중이야. 여기서 스모킹은 동사죠. 음,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야. 자, 보는 것이. To see가 이제 몽땅 다 주어인 거죠. It's nice to meet you.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앞에 생략해서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근데 원래 문장은 it is nice to meet you예요.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주어 은는이가가 좀 길어지면 형식적인 주어 it를 앞에 세워놓고 긴 내용의 주어를 뒤로 보내서 표현하죠. 그래서 it가 가주어고 to meet you가 진주어예요. 음, 너 만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it도 가주어니까 명사고 to meet you도 진주어니까 명사예요. 둘 다 주어니까 둘 다 명사입니다. The chance of winning is high. 이길 확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품사 이야기할 땐 고작 단어 하나를 명사로 지목할 뿐이지만 성분 이야기할 땐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등장한 말을 통째로 몽땅 하나의 명사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the chance of winning 이게 몽땅 다 주어인 거죠. 이길 확률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요. 자, 이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품사로 이해하기보다 말을 뭉텅이로 처리해 성분으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문장을 쉽고 빠르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동사는 뭘까요? 주어가 행하는 동작, 행동을 말합니다. 상태를 말할 때도 조금 있긴 합니다. 흔히 이다 하다에 해당하는 말들이죠. 근데 아까 위에서 품사 이야기할 때도 동사가 나왔고 지금 성분 이야기할 때도 동사가 나와서 이 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품사에도 동사가 있고 성분에서도 또 동사가 있으니까요. 음. 아까 품사 이야기에서의 동사는 동사로 쓰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개념이고 성분 이야기에서의 동사는 이다 하다 자리에 쓰여야 동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명칭 개념이고 성분은 위치, 자리에 따른 쓰임새 개념이죠. 즉 품사 이야기에서는 make를 동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분 이야기에서는 make라고 해서 무조건 동사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What make is your car? It's a Genesis.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승용차 무슨 기종이니? Genesis야. 이렇게 얘기했네. What make is your phone? It's a 삼성. 네 전화기 무슨 기종이니? 삼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는 make가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죠. What time, 몇 시, what color, 무슨 색깔, what size, 어떤 크기, what kind, 무슨 종류 하듯이 what make, 어떤 기종. 이건 명사로 쓰인 make예요, 이게. 음. 근데 뭐 what do you do at the cafe? 너 카페에서 뭐 하는데 네가? I make coffee. 나 커피 타. 이런 식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자리에 쓰여야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품사에서는요. make만 동사로 보지만 성분에 있어서는
I'm making coffee. 이렇게 해서 이 am making을 통째로 동사로 보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쓰임새 통째를 동사로 보는 거예요. 성분 이야기에서는 품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쓰이면 그 품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를테면 보통은 명사로 쓰이는 text, email, Google, chair라는 말들도 I'll text you, I'll email you. 내가 너한테 문자 보낼게, 이메일 보낼게. 이러면 동사가 되는 거고 I'll Google that for you. 내가 너 대신 그거 구글 검색해 줄게. 이러면 동사가 되는 거죠. She will chair the meeting today. 오늘은 그 여자가 회의를 주재할 거야. 이러면 chair가 의자가 아니고 회의를 주재한다는 동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동사 자리에 쓰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동사가 따로 없고 이다 하다 자리에 쓰이면 그냥 동사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이라면 품사 파트에서 애써 외웠던 그 품사들이 별무소용이 되는 거죠. 이래서 품사보다 성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품사의 암기보다 자리에 따른 품사의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전 찾아보면 단어 하나에 붙어 있는 뜻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한 가지 단어가 이런저런 다양한 품사로 쓰인다고 줄줄이 쓰여 있죠. 그게 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품사들인 거예요. 사전 찾아볼 때 사전에 달려있는 품사들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배열된 위치, 등장한 위치를 보고 그 품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 종종 난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잘 외워지지도 않고 막상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단언컨대 여러분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영어 문장을 파악할 줄 아는 눈이 생기지 않은 것뿐이에요.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요, 서로 150수 이상을 두는 바둑을 딱 한 판 두고 나서 바둑돌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복기라는 것을 하시는데요. 아까 두었던 150수 이상을 똑같은 순서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다시 바둑판 위에 올려놓으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바둑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이죠. 아니, 어떻게 150수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수를 딱 한 판 두고 나서 몽땅 다 외워서 다시 똑같이 둘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바둑 두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작위로 올려놓는 수들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두면 내가 저렇게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그 행로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서로 합쳐서 300수를 두었지만 이게 다 논리적 수순에 의한 행마였으니까 한 번 두고도 그 순서를 다 기억하는 겁니다. 만일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위로 바둑돌을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다면 프로 바둑 기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순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단어의 배열 위치를 파악할 줄 알게 되면 품사만 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측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을 대하더라도 금방 이해되고 암기도 빨리 되는 거예요. 한번 외운 문장은 여간에서는 잘 잊히지 않고요. 따라서 영어 암기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억지로 영어를 암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들에 대한 파악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억지로 외운 문장들은 외우기도 고역이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또 그 긴 문장에 대한 강박도 여전할 거고요. 하지만 문장의 성분 파악을 할 줄 아는 눈이 일단 생기면 긴 문장도 고작 서너 개의 뭉텅이로 보이게 되니까 겁이 덜 나고 이해력과 암기력이 높아져서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남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 어순이 가장 중요한 언어이니까요. 음, 다시 동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동사는 움직일 동자이니까 당연히 움직임, 행동,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She is happy. 그 여자는 기쁘다.
기쁘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뭔가를 한다는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상태나 성질을 말하는 것은 형용사이고 she happy만 말하게 되면 동사가 없어서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형식적인 동사, 비동사를 사이에 끼워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죠. 비동사는 다만 문장을 이루기 위한 형식적인 동사일 뿐 사실 아무런 움직임이나 동작이 없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뭘까요? 음, 동사의 행동을 받는,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흔히 을, 에게,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인데요. 주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말이든지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게 되면 몽땅, 통째로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면 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prefer fast to slow. 난 slow보다 fast를 선호해. 그러니까 느린 것보다 빠른 걸 더 좋아해. 뭐 이런 말이죠. 어, 품사 이야기에서는 보통 fast는 형용사나 부사라고 얘기하겠지만 아까 요 예문에서는요. fast가 동사 prefer의 목적어 자리에 등장했으므로 이런 경우 fast는 명사로 쓰인 것이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면 다 명사 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성분 이야기에서는 정해진 품사가 따로 없고 등장하는 자리, 즉 그 쓰임새에 따라 품사가 다시 정해지는 겁니다. 문장 속에 등장하는 자리와 그 쓰임새에 의해 다시 정해지는 품사야말로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진짜 품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단어 배열의 원리를 이해하면 문장을 능히 스스로 엮어낼 수 있으면 물론 처음 보는 문장도 그 파악 능력이 상승해서 암기력이 높아지고 영어 공부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자, I love you. Thank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you가 이제 목적어죠. Thank you. 난 너에게 고마워. 이 원래는 I thank you죠. 그래서 난 너에게 고마워 그런 얘기인데 너에게니까 이 you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Show me the money. 나에게 그 돈을 보여줘. 을에게가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그 돈을 에게와 을이 나왔죠. 이렇게 목적어 두 개 나오는 이것도 이제 이런 동사도 있죠. 그다음에 I want to meet you. 이게 이제 meet you만 보세요. meet you. meet you를 보면 you가 meet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you도 목적어고요. I want to meet you 전체를 보면요. to meet you가 want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you는 meet의 목적어고 to meet you는 통째로 want의 목적어죠. 이렇게 목적어를 보는 거죠. I stopped learning French. 나는 불어 배우는 것을 관뒀어. 이렇게 했을 때, 이 French는 learn의 목적어예요. 음, 그리고 learning French는 stop의 목적어죠. 통째로. learning French가 동명사, 즉 명사인 이유는 목적어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음,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면 통째로 몽땅 다 명사니까요. 그 다음에 I looked at them. 난 그들을 쳐다보았다. 자, 뭐 I love you, thank you와 같이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타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까 I love you, thank you에서 you가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근데 I looked at them처럼 동사 뒤에 전치사 구가 나오게 되면 이 at them 이게 전치사 구죠. 이런 동사는 이제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look이 이제 자동사인 거죠. 어, look 뒤에 전치사가 나와 버렸으니까 look은 자동사인 거예요.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them이 at 뒤에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죠. 음. 뭐 타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다 명사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뭉텅이로 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볼까요? I prefer driving my car to taking the bus. 나는 버스 타는 것보다 내 차를 모는 걸 더 선호해. 이렇게 하면 driving my car가 prefer 타동사의 목적어죠. 근데 그다음에 taking the bus는 전치사 to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driving my car는 타동사의 목적어, taking the bus는 전치사의 목적어 되는 거죠.
prefer가 타동사고 to는 전치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길어도 그냥 한 덩어리의 명사들로 보는 겁니다. 둘 다 목적어니까요. 자, 그다음 보어는 뭘까요? 보어라고 하는 말이 좀 초보자들한테 좀 어려워서 제가 보통 보충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동사 플러스 목적어만으로는 부족할 때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붙여서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뭐 명사, 형용사 등등이 있어요. 음, I'm Paul. 이게 이제 I am 이렇게 비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제 보충어 Paul을 붙여가지고 문장을 완성한 거죠. 이와 같이 비동사 뒤에 명사 보어가 나오면 주어와 보충어는 이꼴 관계가 됩니다. 어, I'm Paul 하게 되면 I가 Paul이잖아요. 주어와 보어가 이제 이꼴 관계죠. 그럼 보어가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생규처 파트 1 강의에서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음, They call me Paul. 그들은 나를 펄이라고 불러. 이번엔 타동사 컬에다 목적어 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펄이라고 하는 보충을 한번 더 붙인 거죠. 음, 이 문장은 미하고 펄이 이꼴 관계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I'm happy. 난 기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 am. 이 비동사만 갖고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이제 보충어 happy를 붙여서 문장을 이루어 준 거죠. 여기서 happy한 건 주어 I죠. 음, 근데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You make me happy. 넌 나를 기쁘게 만들어. 여기서 이제 타동사 make, 네, 목적어 me에 추가로 보어 happy가 붙은 문장이죠. 여기서 happy한 것은 목적어 me입니다. 음, 눈치채셨나요, 여러분들? They call me Paul 이라는 문장 속에는 이 I am Paul이 You make me happy 라는 문장 속에는 I am happy가 그 속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음, 그래서 I'm Paul, I'm happy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면 주어가 누군지, 주어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They call me Paul, you make me happy 식으로 목적어 뒤에 보어가 나오면 이게 목적어가 누군지, 목적어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요. 성분에 있어서 명사의 진짜 의미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서 잠깐 명사가 무엇인지 정리 좀 하고 가죠. 품사 이야기에서 명사는 a book, a girl, an apple, water, happiness 같은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성분 이야기에서의 명사는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성분 이야기에 있어서 명사는 다음 세 가지죠. 주어, 목적어, 그리고 주어 목적어와 이꼴 관계인 보어.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주어는 무조건 명사인데 이 주어와 이꼴 관계면 당연히 명사겠죠. 또 목적어도 무조건 명사인데 이 목적어와 이꼴 관계면 당연히 명사겠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첫째, 주어 자리에 등장하면 무조건 다 명사죠. That's my business is the name of the movie 하면 That's my business가 그 영화 제목이야. 이렇게 했을 땐 That's my business가 지금 사실은 문장이지만 몽땅 주어 자리에 등장했으니까 That's my business가 몽땅 주어가 되고 몽땅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둘째, 목적어 자리에 등장해도 무조건 다 명사죠. 음. I want to meet you. 이렇게 했을 때, you는, 어, 타동사 meet의 목적어니까 명사죠. you가 너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 you가, mee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명사예요. 그 다음에 to meet you. to meet you는, 타동사 want의 목적어니까 몽땅 다 명사인 거예요. to meet you가 몽땅 다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you는 meet의 목적어니까 명사고, to meet you는 want의 목적어니까 몽땅 다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I enjoy talking with my wife. 난 내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이렇게 했을 때 my wife는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명사죠. 타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목적어는 뭐 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talking with my wife에서 with가 전치사잖아요. my wife는 전치사 뒤에 나온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 목적어니까 명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talking with my wife는 또 enjoy의 목적어입니다. 이제 동명사인데 왜 동명사예요? 왜 명사입니까? 목적어니까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my wife는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명사고 talking with my wife는 enjo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죠. 몽땅 다 명사인 거예요. 음. 자, 셋째. 주어나 목적어와 이꼴 관계인 보어도 명사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는 항상 명사인데 주어와 이꼴 관계면 당연히 명사죠. 목적어도 항상 명사인데 목적어와 이꼴 관계면 당연히 명사고요. 음. 그러니까 to see is to believe 했을 때 to see가 주어 자리에 와서 명사잖아요. 근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to see하고 to believe가 이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to believe가 명사가 되는 거죠. My dream is to be a doctor.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my dream이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잖아요. 내 꿈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고요. my dream이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인 거예요. 근데 내 꿈은 의사 되는 것. 그러니까 my dream하고 to be a doctor가 이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to be a doctor가 몽땅 다 명사인 거죠. 음. My hobby is collecting shoes. 내 취미는 신발 수집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 my hobby가 여러분들 취미이기 때문에 명사 아니에요. my hobby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인 거죠. 근데 에, 내 취미가 신발 수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my hobby하고 collecting shoes가 이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ollecting shoes도 통째로 명사인 거죠. 음, I'm Paul. 그러니까 I가 주어 자리에 나와서 명사인데요. I하고 Paul하고 이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Paul도 명사가 되는 거죠. 음. They call me Paul. 그들은 나를 폴이라고 불러요. me가 목적어라서 명사죠. 어. 목적어는 100%다 명사니까. 근데 me하고 폴이 이꼴 관계예요. 그러니까 폴도 명사죠. 음. 그래서 결국 명사 보어는 주어와 이꼴 관계든지 목적어와 이꼴 관계예요. 음. 자, 그다음 수식 성분은 뭘까? 수식 성분은 꾸며주는 말이죠. 영어에서 꾸며주는 말은 딱 두 개로서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어,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이고 명사 이외에 다른 말 꾸며주면 부사죠. 음, 뭐 형용사와 부사가 덩어리를 이루어서 구도 만들고 절도 만들어서 뭐 형용사 구, 부사 구, 뭐 형용사 절, 부사 절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형용사 부사라고 퉁치겠습니다. 음, 원래 성분이라는 것이 단어들을 뭉텅이로 보자는 개념이니까 그냥 다 그냥 뭐 형용사 구든 부사 구든 뭐 형용사 절이든 부사 절이든 그냥 다 똑같이 형용사 부사 이렇게 불러버리겠습니다. 품사 이야기할 땐 이 형용사도 따로 있었고 부사도 따로 있었죠. 뭐 형용사는 rich, poor, tall, short 등등, 부사는 뭐 very, much 등등 말이죠. 하지만 성분의 개념에 있어서는 형용사, 부사는 그렇게 정해진 개념이 아니죠. 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동사만 나왔다 하면 이 동사에 의해서 그 문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타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면 보충어가 나오죠. 그리고 자동사가 나오면 거기서 문장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동사가 나온 이후에 그 동사가 요구하는 나머지를 붙여주면 문장의 기본 골격은 거기서 맞춰진 것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들은 몽땅 수직 성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말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지 명사 이외의 다른 말 꾸며주는 부사인지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길든 짧든 그것이 명사를 꾸며주는지 명사 이외의 것을 꾸며주는 것인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thank you very much. 뭐 많이 쓰는 문장이죠. 근데 원래는 이게 I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I가 주어고 thank가 타동사고 you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타동사가 목적어 받았으니까 I thank you로 문장이 끝난 거죠. 그럼 very much는요? 이게 나머지가 됐잖아요. 나머지. 그럼 very much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 거예요, 이게. 음. 근데 very much가 you를 꾸며주는 건 아니죠, 이게. 예. 매우 많이 넣어? 이거 말도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very much는 통째로 부사가 되는 거죠.
뭐 자세히 보자면 much는 thank를 꾸며주는 부사니까 많이 감사하다는 뜻이고 very는 much를 꾸며주는 부사죠. 매우 많이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두 문장도 볼까요? I love her because she loves me. 그 여자가 날 사랑해 주니까 난 그녀를 사랑해. She's pretty because she loves me. 그 여자가 날 사랑하니까 그녀는 예뻐. 이런 두 문장 나왔어요. 자, 근데 I love her에서 I love her. I가 주어고 love가 타동사고 her가 목적어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로서 타동사가 목적어 받았으니까 I love her에서 문장 완결됐죠. 그다음에 she's pretty에서는요. she가 주어고 is가 비동사, pretty가 보충어니까 비동사가 보충어 받았으니까 여기서 문장 완결됐죠. 그러니까 I love her는 타동사가 목적어 받았으니까 문장이 거기서 완결됐고 she's pretty는 비동사가 보충어 받았으니까 거기서 문장이 완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Because she loves me가 남았으니까 이게 몽땅 다 수직 성분이죠. 그럼 이 긴 말덩어리가 몽땅 형용사 아니면 부사란 얘기인데 의미를 살펴보니까 Because she loves me가 명사 꾸며주는 말은 아닌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Because she loves me는 몽땅 부사가 됩니다. 음, 이 부사 뭉텅이 속에는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부사 뭉텅이 속에 주어 동사가 다 들어 있으면 이런 걸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음, 그냥 부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자, 자, 보세요. I love her because she loves me. She's pretty because she loves me. 음,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I love her에서 문장 끝났고, she's pretty에서 문장 끝났다는 거예요. 왜 문장이 끝났냐면, love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her를 받았으니까 문장 끝났고, is는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뒤에 보충어 pretty 받았으니까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럼 because she loves me 이게 이제 몽땅 나머지잖아요. 그 이 나머지 문장이 완성되고 나머지가 몽땅 다 수식 성분이란 말이죠. 수식 성분은 둘 중에 하나죠. 형용사 아니면 후사예요. 근데 because she loves me가 her를 꾸며주는 말은 아닌 거죠, 지금요. because she loves me가 fit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사 꾸며주는 말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because she loves me가 몽땅 다 부사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품사 얘기에서는요, 뭐 very, much, together, well 이런 식으로 부사가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 이, 이 성분 얘기에서는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고 동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일단 거기서 문장이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직 성분인데 그 수직 성분에서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를 덜어내고 나면 몽땅 부사가 되는 식인 거죠. 그런 식이에요. 부사의 개념도 다르고 뭐 그죠? 또 광범위한 예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visited the town where I grew up. I visited the town where I grew up. 난 내가 성장했었던 동네를 방문했었어. 이런 말이죠. 자, I가 주어고 visited가 타동사고 the town이 목적어예요. 여기서 문장이 완결됐죠. 타동사가 목적어 받았으니까 여기서 문장 완결됐어요. 그럼 나머지 where I grew up 이게 이제 몽땅 수직 성분이 되는 거죠. 음, 그럼 이 뭉텅이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얘기인데 의미를 살펴보니까 명사 the town을 꾸며주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성장했었던 동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here I grew up은 몽땅 다 the town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어요. 이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음, 자, I visited the town where I grew up. 보세요. 어, I가 주어고 visited가 어, 타동사죠. The town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 문장이 완결된 거죠. 그러면 where I grew up 이것이 이제 나머지잖아요. 그럼 문장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수직 성분이란 말이죠. 수직 성분이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얘가 명사 꾸며주는 말인지 명사 이외에 다른 말 꾸며주는 말인지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눈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성장했었던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where I grew up이 지금 the tow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 부사절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 몰라도 문장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명사 꾸며주는지 명사 이외에 다른 말 꾸며주는지 그것만 딱 보면
형용사, 부사 구분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파악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 또는 나머지 수식성분이지만 가릴 줄 알게 되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서너 개 정도의 덩어리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영어 머리가 트이게 되는 그 시작은 이렇게 성분을 파악하는 눈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설렁설렁 해석이나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버리고 성분을 파악하는 훈련을 꼭 해나가셔야 됩니다. 건물 속에서 어리둥절 헤매는 손님이 될 것인지, 건물의 도면을 손에 쥐고 지휘하는 설계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어려웠다면 여러 번 반복 시청해서라도 반드시 이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끝끝내 영어로 승리하시려면 말이죠. 네, good luck.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